소개해드릴 논문은 클리니컬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에 2006년도에 실린 논문이고요. 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지향적 훈련인데, 과제지향적 훈련을 단순하게 과제지향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저항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증진시키는 과제지향 훈련을 하나 고안한 겁니다. 그 대만 사람들이 쓴 논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거를 대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48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근력, 보행 속도, 보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6분억 테스트, 터그 등등 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사용해서 중재 효과를 증명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어, 이 중재 방법이 근력과 여러 가지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근력과 기능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논문입니다. 자, 뇌졸중 재활에서 항상 크게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근력에 대한 겁니다. 근력 그러면 분명히 기능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뇌졸중이 있은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명백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없고요. 일단 근육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위축이 되면서 근육 사이즈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곧 근력이 저하되는 걸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수축을 유발하는 그 비율,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얼마큼 촘촘하고 빠르게 근육 섬유도를 자극해 주는지 그 신경의 비율을 우리는 발화율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이 근육을 빠르게 여러 번 동시적으로 자극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입 2, 타입 1과 타입 2 근육 섬유에 대한 얘기는 다 누구나 다 알 거고요. 타입 2 근육 섬유들은 특징적으로 근력에 관계가 됩니다. 타입 1은 근지구력에 관계가 되는 거고, 타입 2는 근력이랑 관계가 되는데, 불행히도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타입 2 근육 섬유들이 선택적으로 더 많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동근의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근력들을 협력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로들도 증가가 되고 전체적으로 동원율 감소 등 아주 명백하게 뇌졸중이 있은 다음에는 근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측컨대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질 거다라고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근력은 니 익스텐서, 무릎 편근, 그리고 앵클 플란타 플렉서. 이거는 걸을 때 치고 나가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보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이 떨어지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행 기능, 보행 속도, 보행 지구력이 덩달아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저항 훈련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저항 훈련, 결국 이제 근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을 우리는 저항 훈련이라고 하는데, 근력을 좋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개는 오버로드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크게 저항을 줘야지만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근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조금씩 좋아지면 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저항도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오버로드가 될 수 있고, 특히 근육 단백질이 새 걸로 교체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15일에서 20일 정도 만에 어, 다시 새롭게 교체가 되는데,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적어도 3, 4주 이상을 꾸준하게 시켜야지만, 다시 말해서 근육 단백질이 새 걸로 교체되는 그 주기 이상을 해야지만 좋은 쪽으로 근력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는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
강직 자체가 기능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저항 운동, 저항을 많이 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강직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이거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하고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다 받아들였던 것들인데, 또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전혀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라고 하더라도 저항 운동을 안전하게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과 근거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저항 운동, 점진적으로 시키는 저항 운동이 뇌졸중 근력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증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항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에비던스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여태까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이 좋아지면 분명히 기능이 좋아질 거야, 이거는 관계가 있다라고 계속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의견이 좀 분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연구마다 논문들마다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한 그 심한 정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근력 기간, 훈련 기간이라든가 강도에 대한 것들이 딱 일치되지 않고 중구난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일치돼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비측 다리를 훈련시켜야 될지 건축인지 또 양쪽인지 그런 거에 따라 논문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일치된 게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지향 훈련, 그 기능적인 과제를 반복 훈련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운동, 학습, 모터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요. 뭐 간단합니다. 잘 안 되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 동작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엄청나게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만성적인 환자분들 기능 수행을 높이는데, 기능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과제 지향 훈련을 근력에 활용해서 했던 논문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과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점진적인 저항 근력 훈련을 했을 때 얼만큼 좋아질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48명이었고요. 다른 만성적인 환자분들, 그리고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메디컬적인 의학적인 상태가 메디컬한 기능이 안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험군은 과제 지향 점진적 저항 근력 훈련을 했고, 대조군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연구 절차 보니까 애초에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명 정도가 미리 탈락을 하고 50명 중에서 2명은 또 연구에 참여하는 거부를 해서 48명을 갖다가 24명씩 나눠서 탈락률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 절차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연구에서처럼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그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보고 있는데, 자, 만일에 탈락률이 높다, 어떤 특정 군에서 탈락률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군에서 실시한 중재가 상당히 안 좋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락률을 빼버리고 나머지 사람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락률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그냥 뭐 기능적인 과제를 몇 개를 선택해 놓고 양쪽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켰습니다. 4주 동안 3회씩
주 3회씩 30분 그러니까 한 거고요. 특히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6가지의 기능적 과제입니다. 자, 스탠딩 앤 리칭에서 서서 앞으로 뻗어서 물건을 잡는 거죠. 안 넘어지고 물건을 잡는 거고, 대신에 발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였고,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다가 볼록 같은 거, 스태퍼 같은 거 올려놓고 발을 앞으로 올리고 내리고, 발을 뒤로 올리고 내리고, 건축과 환축을 이렇게 동시에 번갈아서 이렇게 했고요. 또 사이드웨이, 옆쪽으로도 올리고 내리고 했던 거. 그리고 포워드 스텝업은 발을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올린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볼록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발 뒤꿈치 드는 운동. 이렇게 해서 6가지의 항목으로 했고 각각의 5분 정도씩 시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 임상에서 따라서 하기 굉장히 쉬운 움직임 동작들로 한 겁니다. 자, 각 항목을 5분씩 했고 이제 물리치료사가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또는 안전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감독 옆에서 봐준 겁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무릎을 올리세요, 뭐 잘했어요, 뭐 이렇게 칭찬 같은 거 해주고 구두로 피드백을 준 거고요. 예, 어른들도 잘할 수 있게 뭐 얼만큼 잘해야지만 잘한 걸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리치료사가 봤을 때 그거를 비교적 수월하게 수행한다 그러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조금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팔 뻗기를 했을 때는 컵을 잡으라고 시켰는데 컵 잡는 거리를 넓히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경우는 의자 높이를 좀 낮게 하게 되면 무릎이 훨씬 더 플렉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릎 익스텐션 시키는 근육들을 더 많이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발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볼록 높이를 높이게 되면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근력 저항 훈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 근력, 다이나모미터, 근력계를 사용해서 굽힌근, 힙 플렉서 익스텐서, 니 익스텐서, 앵클 도지 플렉서, 플란트 플렉서에 대한 근력을 측정했고요. 게이트 라이트 사용해서 몇 가지 보행 척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6분 걷기 검사, 그리고 일어서 걷기가 터그 테스트, 스텝 검사는 아까 볼록에다가 15초 동안에 발을 몇 번 올리고 내리고를 가능한 한 빨리 시켜서 몇 회 정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거가 그 스텝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은 이제 각각의 공간, 군 내 비교도 했고요. 각각 군에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리고 두 군간에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근력과 여러 가지 기능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다른 문제는 같이 없었고요. 동질한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근력을 보니까 물론 이 대조군에서도 근력이 일부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조군보다는 실험군에서 훨씬 더 근력이 모든 부분에 다 실험군보다 양호했고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서 그 차이값에 대한 비교를 해보니까 대조군보다는 실험군에서 근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거를 봐서도 물론 이제 대조군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스택 검사 같은 경우는 대조군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유의하게 더 나빠졌고 실험군에서는 스택 검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항목들이 전부 다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더 좋아진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차이값 비교에서도 대조군보다 여러 가지 기능적 과제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군이 훨씬 더 좋아진 걸로 판별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근력이랑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척도들이랑 관련성을 보니까 오늘 어떤 근력이 어떻게 관계가 되고 일일이 뭐 나열해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이든 마비축이든 마비체 근력이든 근력은 분명히 여러 가지 기능적인 수준들, 뭐 이제 오픈워크 테스트라든가 보행률이라든가 보장 거리라든가 다 유역에 관계가 있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특히 환측 근력이 조금은 더 많은 빈도로 이런 검사 값들과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저항 훈련, 이건 사실은 근력 훈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반대로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근력을 좋게 만들어 주면 기능이 좋아질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사실은 그게 좀 약간은 모호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관절을 써서 움직이는 거고, 근력은 무조건 필수적 요건이긴 하지만 근력을 좋게 만든다라고 해서 거꾸로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더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에 대한 기능적으로 전이 효과는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근력은 기본 요소이고요. 또 협응도 좋아야 되고 균형도 좋아해야 되고, 뭐 근육을 사용하는 타이밍이라든가 뭐 순서, 그런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다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근력을 무조건 좋아지게 만든다고 해서 기능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은 100%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전이 효과는 학습된 과제, 특정 과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히 쿼드리셉스의 근력이 떨어지면 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큽니다. 걷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쿼드리셉스의 근력을 얼만큼 좋아지게 하면 걸을 때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자, 그 얘기는 걸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걸을 때 필요한 근력이 100점 만점에서 100점은 아니잖아요. 5, 60점은 맞아도 그런 정도의 근력만 가지고도 떠듬떠듬 걸을 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이 효과에 대한 게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처럼 과제 지향 접근법을 좀 접목을 해서 점진적으로 저항 근력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더 좋은 것 같더라. 왜? 기능적인 훈련을 같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이 효과가 아주 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연구에 사용된 거는 다리 쪽 근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한 거죠. 기능적으로 서서 발을 앞으로 내고 앉았다 일어났다 등등등. 우리가 과제 지향 훈련 그러면 뭐 걷게끔 하기 위한 과제 지향 훈련은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훈련시키는 거를 우리는 과제 지향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잘 걷기 위해서는 앉아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트 스탠드 트레이닝도 과제 지향 훈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서서 환측으로 웨이트를 잘 못 줘요. 체중을 잘 못 줘요. 그러면 환측으로의 웨이트 시프팅 운동, 웨이트를 옮기는 운동, 그것도 과제 지향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걷는 것만 과제 지향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연구죠, 과제 지향적으로 훈련하는 게 기능적인 능력을 좋게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또 이 연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과제 지향적인 측면을 접목해서 저항 훈련, 근력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근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기능적 능력도 좋아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잘 선행 연구에서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마비 측이든 비마비 측이든 건축이든 전부 다 근력이 좋아진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력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요소.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력 자체가 부족하면 기능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근력을 채운 다음에 다른 협응이라든가 균형에 대한 것들 같이 접목해서 훈련시키면 충분하게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텝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대조군에서는 나빠졌어요. 반면에 실험군에서는 유의하게 좋아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차이값을 보니까 실험 전과 후의 차이값을 보니까 대조군보다는 실험군이 훨씬 더 좀 많이 좋아진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텝 테스트, 어떤 기능적인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이렇게 균형이라든가 협응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같이 결부가 되는 것 같다. 요렇게 그렇게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주는 인상적인 메시지 두 가지는요. 과제 지향, 점진적 저항 근력 훈련이 다리 근력과 기능적인 뭐 보행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었고, 다리 근력이 기능적인 것과 관련된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련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 치료 방식에서 이런 방식들을 조금 더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보니까 충분히 홈 프로그램으로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